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 강의하고 다음 주만 진행되면 모든 강의는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또 안내해 드렸으니 마지막까지 이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13장 이제 대안학교와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의 사전적 의미, 즉 대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 즉 뭐냐면 어떤 안을 대신안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기존의 교육의 형태를 벗어난 형식의 학교가 세워지면서 붙은 어떤 그 용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안학교 혹은 뭐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대안교육이라고 우리가 하면 어떤 그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의 형태를 어떤 면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범주로 규정지으면서 이제 어떤 그런 대안학교의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뭐 정의하는 더욱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는 이제 교육부의 어떤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정의는 일부의 대안학교만을 표현하고 전체적인 대안학교들을 이제 규정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안교육은 뭐냐면, 여러 가지는 어떤 기존 내 교육의 어떤 형태를 벗어난 형식의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명명된 것이다라고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서 왜 다른 학교가 세워졌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교육적 가치를 포괄하는 이 언어로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안학교 형태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범주로 규정 지으면서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의 의미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 뭐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규 학교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는 이제 그 교육부의 어떤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정의는 일부의 어떤 대안학교만을 뭐 표현하고 전체적인 대안학교들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단순히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어떤 대안학교를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마다 교육적 신념과 그다음에 이념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같이 가르치는 어떤 교육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여기 어떤 그런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는 대안학교가 어떤 세워진 본질적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정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그래서 대안학교마다 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적 신념과 이념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고, 그에 따라 가르치는 어떤 교육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대안학교가 세워진 본질적인 이유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학자들 사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어떤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정의가 다양하지만 그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된 것이 어떤 그런 현 제도권에 있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라는 어떤 그 등장 배경 속에서
대한교육이 가지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교육이란 뭐냐면은 자, 기존의 제도권 학교 교육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부적합하다는 이 한계에 대한 이 비판과 불만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 신념과 이상을 실천하고 운영하는 이런 어떤 교육 운동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제도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요? 무책임해, 응?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부적합해.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한 어떤 비판과 불만에서 이제는 출발하는 것이 대안학교다라는 거, 대안교육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안교육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안교육 즉 대안학교 학교에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학부모들도 많은 어떤 그런 그 기존의 그 교육 제도에 대한 어떤 불명 불판 불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비판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가 대안학교에 보내는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대안학교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또 그 대안학교가 모든 어떤 그런 그 제도권에 있는 학교의 어떤 그런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하고 부적합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학교에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이런 어떤 그 신념과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만족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안학교에 들어오는 또 한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그 학생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여튼간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을 어떤 면에서는 제도권 또 비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은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자 이런 어떤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교육 제도가 가지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인 어떤 교육 가치를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여기는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교육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안교육 현장을 찾는 그런 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는 그런 그 이런 대안을 찾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이수하려고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는 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우리가 그냥 사회에 그냥 방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는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런 제도권 학교를 또 벗어나고 또 대안교육 현장에서도 또 들어오지 않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이제 또 고민이 또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대안교육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그런 그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또한 대안교육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런 바른 가치와 어떤 신념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그 훌륭한 일꾼들로 인재들로 성장해 나갈 수 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자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사회가 잃어버린 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대안교육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만은 그 모든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또 대안교육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병환이라는 이분은 자, 대안교육 운동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자, 기존의 학교 교육에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실질적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그 대안학교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그런 실존적 이런 만남이 존재하는 작은 학교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 체제의 변화와 대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이라는 이 가치의 어떤 근본적인 이념을 실현하는 여기에 이제 노력을 이제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고병현 그 학자가 또 이제 어떤 대한교육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떤 그런 그 학교 교육의 기초에서 이런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의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그런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 이것이 대안학교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실존적 만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체제 속에서 어떤 그런 변화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탈피해서 여기에 적응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는 모든 어떤 정규 과정에 완벽한 어떤 그런 학교들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대안교육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이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또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안교육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한국 사회의 어떤 대안교육은 자, 1990년대에 이제 시작한 새로운 현상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냐면 왜 그러면 이제 이 1990년대 새로운 이제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때 되면은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학교가 붕괴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학교 폭력이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제는 어떤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돼요? 학교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대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교 붕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관계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급격한 어떤 산업화,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산업화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어, 이제 물질 만능시험 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이런 관계 폭력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그런 그 공교육 제도가 이제 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런 위기가 발생이 되는 어떤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이병환과 김영순 그 어떤 그 학자의 어떤 그런 어, 그 안을 따르면 자 대한교육의 등장 배경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육의 등장 배경은 첫 번째 뭐냐면 이 공교육의 한계랍니다. 공교육의 한계. 공교육의 한계. 두 번째는 이 어떤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 이제 제도 모순, 제도 교육의 어떤 모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공교육 체계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육 체제가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안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기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지나친 산업 발전 위주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 방법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산업 발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민주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이게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 방법으로 이제 이게 이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그 이제 이런 것들 산업화를 해서 억압적이고 획일한 어떤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연대감이 결여되는 이러한 이제 요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60년대 어떤 그런 이제 50년대 그런 어떤 전쟁과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인간성의 어떤 상실이 아닌 서로가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가치관을 중시하고 공동체 의식 이런 연대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산업화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하나씩 이제 와해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연대감이 이제 결여되는 이러한 요소가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뤄가냐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조 속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소규모 이제 교육 실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안학교 운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냐면 왜곡된 교육이라든지 획일화된 교육, 그다음에 주체가 어떤 면에서는 상실된 교육을 지향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펼쳐보자는 어떤 사회운동의 성격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 세계가 따르고 있는 시대 흐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소비자 중심의 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맞춤식의 획일화되지 않은 이런 어떤 교육적 환경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종태는 실적으로 보면 이분은 이제 대한교육을 통해서 대한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여기에는 현존하는 어떤 교육의 근본적인 이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교육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어떤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또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가 반해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현존하는 어떤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면 근본적인 한계는 자 현재 학교 체제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다. 그래서 현재 학교가 억압적이고 또는 어떤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교육 체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롭게 좀 변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획일적인 방식의 교육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이런 개성이 발휘되는 새로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그런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획일적인 계속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런 다양한 어떤 개성이 발휘되는 이런 어떤 사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 이제 농업사회에서부터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가면 이제 농업에서 이루었던 것들 가지고 이제는 이런 어떤 국방이라는 건 산업에서 산업사회에 이제 맞게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 이런 이제 정보사회가 들어가서 하면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
인제 그다음에 이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인제 데이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제 이런 시대가 인제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체계와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산업사회에 시작했던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이런 어떤 획일화된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어떤 대안학교는 자 이 대안학교는 뭐냐면 그 기존 교육 체제에서 여러 문제들을 세계적 흐름과 사조와 어울려지면서 이제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등장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존 체계, 교육 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적, 그다음에 세계적 어떤 흐름과 어떤 그런 사조에 있어서 특별히 또 그런 어떤 대책을 모색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사실은 어떤 대안학교가 이제 등장하게 된 이런 어떤 배경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죠. 그러면 이제 대안학교의 교육의 교육적 이념과 이제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적 이념과 목표는 자, 대안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교마다 교육에 대한 어떤 이념과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교육적 목표에 맞게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대안학교마다 갖가지 특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어, 그 어떤 하나의 고정된 특징으로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는 어떤 학생이 어떤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데 여기에서는 자, 한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존중 그리고 평등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학교에 이제 기숙사형 학교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학교 안에서 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응? 학교 안에서 공동체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학교에 어떤 보내는 것은 부모들이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기숙형 학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거기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뭐 평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한 생활관에 이 거주하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자기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되고 익힐 게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 또 그다음에 여기 또는 대한교육이라는 것, 이건 뭡니까? 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만 특히 이제 대안학교는 어떤 그런 몸으로 실천하는 걸 통해서 타인과 이런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 학생과 교사들이 한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런 요소들을 좁혀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어떤 방법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대안학교 이제 교육적 이념과 목표의 두 번째는 자, 대부분의 학교는 어떤 그런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주의를 기반하는 건 뭐냐면 자, 인간과 이 자연의 어떤 적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공존적인 관계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어떤 가치를 인정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인간과 이 자연의 어떤 적대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 이 공존적인 이런 관계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제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노작 교육과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연결이 이제 되는데 특히 이 작물을 키우거나 흙을 만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과 가깝게 살아가는 이 방법들을 이제 배워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노작 교육이 나오는데 노작 교육은 이제 다음 이제 중에 장에 이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은 혼자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동물이라고 뭐 이제 사람은 하는데 저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과 자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노작 교육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작물을 키우거나 흙을 만지며 학생들이 이 자연과 가깝게 살아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혼자만은 살아갈 수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연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함께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것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산업사회를 들어서면서 이제 뭐 이제 내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그 베이비부머 시대 우리가 이제 60년 전쟁 이후에 그 태어난 그 인원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진짜 많은데 요게 이제 어떤 그런 63년까지 이제 63년생까지 이제 거의 되잖아요. 그럼 이제 베이비부머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제 사회가 됐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됐고 이제는 출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인원이 많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겼죠? 우리가 출산할 때 60년대에서부터는 90년대 뭐까지는 거의 2000년대까지는 뭐 출산이 계속 막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갔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2000년대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 양로원도 이제 그 요양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에 이런 어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저 지금 뭐 멀리 가가지고 저 공기 좋고 그다음에 경치 좋은 이 강원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먼 데 가서 이런 어떤 요양원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살아가는 건다. 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근데 혼자 가보니까 처음에는 경치가 좋고 물이 맑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대화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어떤 공존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어떤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것들이 실패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유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도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 공존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중소도시나 이제 뭐 이런 중소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대도시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처음에는 도시와 살았던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중소도시에 이렇게 나가 있다가 다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왜? 여기에는 혼자만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그 장소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많은 대도시들이
처음에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턴 현상,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 어떤 제도적인 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안학교는 다양한 이런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가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대학 교육은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생,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간의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큰 학교에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어, 대한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와도 이제 연결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부모 시대 때 막 돼가지고 뭐 일부 수업제 1부, 2부 해가지고 뭐 오전에 가고 오후에 학교 가고 막 이랬잖아요.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그때는 학생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학생들이 적잖아요. 우리 때는 한 60명에서 70명이 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35명 낮췄다, 30명 됐다, 요즘에 뭐 25명 뭐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데, 뭐 좋은 현상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참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과 어떤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건데 이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 이제 서울에 이제 집값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울 살다가 어떻게 돼요? 서울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주 쪽으로 요즘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양주로 갔어요.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20에서 뭐 25평 살다가 양주 가니까 이제 35평 정도, 뭐 35평 이렇게 33평, 30평대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집도 높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니까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잘 이해해주고,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더 여기 또 양주로 이사간 학생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양주로 이사간 학생이 만족감을 느끼고 더 좋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케어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교실도 뭐 밝고 이제 새롭게 지니까요 좋지요. 그 주변의 경치도 좋지요. 학생들도 또 도시 학생들과 같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다음에 학생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 자연과 접하는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에, 그 어,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만을 뺏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즉 학생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뤄간다 그러면 이 학생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갈등하는 관계도 있지만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한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와도 이제 이 대한학교의 어떤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맞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많은 이 대한학교에서는 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노작교육을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작교육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노작교육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작교육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노작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자,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 정신, 그리고 신체의 작업을 어떤 중심 원리로 행하는 어떤 교육이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 노작 교육은 사실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체험학습이라고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체험학습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체의 이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교육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노작 교육은 공예라든지 원예, 그다음에 요리, 이런 어떤 건 손과 발을 통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교육이 이제 노작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놀이 작업이 교육의 어떤 수단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신성이 발현됨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놀이라든지 작업을 통해서 신성을 표현하고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노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대한교육이 대한학교라든지 이 대한교육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인 교육, 이런 어떤 창작과 어떤 그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런 부모들의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자녀들의 어떤 그런 사랑 마음도 다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뭐 부모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뭐 도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교육들이 상당히 성장하면서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면을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좋은 대학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자연과 관련돼서 어떤 그런 농촌에서 생활했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성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또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보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런 이제 긴밀한 관계를 이거 노작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학교가 마을의 어떤 중심이 되고 이 마을이 학교가 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 의식은 물론 지역 사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법을 배워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 이 저기 아프리카 속담이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응? 필요하다. 응?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학교와 마을에는 지역에는 한 지역에는 학교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 사회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요게 협력해서 서로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이 학교가 마을이 중심이 되면서 그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은 물론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이 공동체 속에서 민주주의로서 그다음에 성장해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배워가는 것이 여기에는 어떤 그런 대한 학교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제도보다는 그 안에 속한 학생들과 학습자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학습자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한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교의 중심은 누구냐면 학생인데, 실적으로 보면 학생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교사, 직원 이런 것들이 뭐 중심이 돼가 이루어지는 여태까지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교사와 거의 재직원들이 모든 것들을 짜서 이 주입식 집중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모든 학부모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 경영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원회,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문제 돕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교사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학교라는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존속돼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 중심이 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면은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동체 역할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노작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노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 교육을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그래서 보면 대학들도 보면은 학교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어떤 그 백화점식으로 해서 쫙 학과 과목 쫙 있는 게 아니라 뭐 의과 대학, 뭐 자동차 대학,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만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예술대학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그 뭐 예술대학에서도 보면 어떤 그런 디자인 대학,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가구 쪽 관련된 이런 쪽에서만 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학교가 어떤 이제 뭐냐면 캠퍼스가 A라는 대학이 이제 캠퍼스가 정말 대단위로 해서 20만 평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20만 평으로 해서 대학을 내줬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게 자체가 외국 대학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의 캠퍼스가 없고요. 이게 세 개가 이제 다 이제 캠퍼스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뭐 일본에 가서 어떤 것들을 연구해 오고 다음 학기는 어디 가서 다음 학기는 어디 가서 이런 이제 이런 그거로 되고 그다음에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미네르바 학교라는 거 이제 있죠. 미네르바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교육이라든지 이제는 학교 교육도 다시 한번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좀 점검하고 변해가 있는 그러한 측면이 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대학 지금 뭐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뭐 제일 성공한 뭐 잘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들도 있고 기원하는 대학이 서울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항공대다. 이런데 이 대학들이 어떤 아시아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1위를 못 하잖아요. 거의 뭐 10위 내려가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도 한 번은 이제는 검토해볼 그런 단계가 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이제 현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안의 이제 제도 분류를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 인가형, 인가형과 비인가형 요거는 이제 구분되는 거죠. 인가형 교육부에서 있을 때 인가형과 교육부. 그래서 교육부 인가형 어떤 면에서는 대안학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2021년도 보니까 이제 93개의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는 287개가 이제 요거는 2021년도 아니고 요거는 2018년도 18년도 이제 그 어떤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인가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어떤 교육 유형과 그다음에 지역별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이걸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대안학교의 교육 유형이라든지 어떤 이념, 목적, 운영 형태, 그다음에 그 어떤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이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자 현행 교육 제도와의 어떤 합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제도권 안과 그리고 박 그리고 곁을 어떤 곁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전일제를 실시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그 대안학교 중 이제 뭐 인가냐 비인가냐, 그다음에 위탁형 대안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일제 교육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교육 프로그램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해서 교육기관과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뭐 계절 학교로 운영하냐, 방과후 학교냐, 뭐 주말 학교냐, 홈스쿨링으로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안학교의 어떤 교육 유형별 현황은 자 제도적 분류와 그다음에 전일제 형식에 따른 분류, 교육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교육 내용 분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제도 안 대안학교라는 거죠. 이제 제도적 분류를 우리가 보면 제도안 대학교는 뭐냐면 자 기존의 학교 제도 안에서 속해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그런 대안교육을 추구하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 국가의 어떤 감독과 통제하에서 교육과정과 이 학교 운영을 하는 이 공사를 학교다. 그러니까 제도안 대안학교예요. 그러니까 제도안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감독과 통제를 어디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하는 이런 어떤
공사립 학교가 이제 그 인가형 이제 대안학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뭐 기존의 학교 제도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대안교육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어떤 교육적 시도를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학교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거창고등학교하고 뭐 풀무원 농업기술학교, 뭐 성지학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거창고등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자, 거창고등학교하고 풀무원 농업기술학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거창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건양 이념은 뭐냐면 이런 학교들은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건학 이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건학 이념을 살펴보면 이제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그다음에 이제 교훈은 뭐냐? 교훈은 뭐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는 뭐냐? 교육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교육 목표. 교육 목표는 뭐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뭐 신앙교육, 만남의 교육, 자율성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에 힘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 직업 선택의 어떤 십계명과 그다음에 거창고등이니까 거고인 현장을 실천하는 거고인을 기른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교육 방침.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그다음에 올바른 역사 의식과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그다음에 인권과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교육. 그다음에 진리 탐구에 필요한 어떤 기본 소양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그다음에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는 교육이다. 이런 어떤 교육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경영 방침입니다. 학교 경영 방침. 학교 경영 방침 같은 경우에는 자,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인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교육과 자율성 교육을 위해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율성 신정을 위해서 학생 자치의 어떤 자유권을 보장하고 수업 혁신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어떤 개혁적 그다음에 실용적 마인드를 통해서 학교 경영을 하고 뭐 자율적인 분위기와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이뤄간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학교 교육의 방침이라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쭉 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교사상과 어떤 학생상입니다. 학생상. 자, 교사상은 뭐냐? 자, 교직을 단순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천직으로 여기는 선생님. 그다음에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적 시간과 자원을 어떤 면에서는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선생님. 이런 어떤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학생과 함께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즘에 그 고등학교 어떤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 보면은 어떤 학원 선생님 같아요. 학원 선생님. 학원의 어떤 그런 전문 교과 선생님. 자기 가르칠 것만 딱 가르치고 그냥 끝내버리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는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정말 이 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쏟고 사랑을 쏟고 자원을 쏟는 이런 선생님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학생상은 뭐냐면 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기본 덕목 이 기본 덕목을 실천하는 학생 그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생활하는 학생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 어떤 그런 약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학생 그다음에 품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학생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생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의 건학 이념이 기독교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학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인제 학교의 어떤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보면 인제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나 뭐 성지고등학교를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지고등학교에서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스승의 날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지만은 인제는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발을 씻어서 족을 인제 세족식을 하는 거죠. 발을 씻고 인제 이런 행사들이 스승의 날에서 반대로 인제 이렇게 하는 이런 학교들이 인제 많이 매스컴을 뜨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면 혹시 거창고등학교하고 뭐 성지고등학교를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지고등학교도 실적으로 보면 서울 화곡동에 인제 위치하고 있는데 뭐 직접 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대안학교를 설립을 한 거잖아요. 인제 72 년에 여기에서는 뭐 구두 닦기라든지 뭐 신문팔이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직공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인제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제 72 년도에 개교했는데 8,500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배출된 학생들이 어떤 그런 많은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인제 그러기 때문에 교사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것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문을 열고 이제 사회에서 당당히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학생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잠깐 이제 이 두 학교는 거의 인제 이 비슷한 내용이고요. 쪼끔 틀리지만 이제 풀무원농업기술학교는 어떤 건지 요것만 한 번만 살펴보고 우리가 인제 다음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10 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